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아닌데요. 아, 뒤로 넘겨보세요. 하나 더 넘겨보세요. 뒤에 있어요. 아, 뒤로 넘겨보세요. 뒤로, 아래로. 순서가 좀 꼬였네요. 더 뒤로 넘겨보세요. 이 다음, 네, 여기입니다. 네, 다큐멘터리는 현실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기 조교가 막 손사래를 치고 있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라고. 저 조교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제가 PPT를 아까 만지면서 순서가 살짝 꼬였어요. 어쨌든 자, 다큐멘터리 나중에 지금 여기 촬영 도와주시는 조교 선생님들 있잖아요. 조교 선생님들 나중에 여기 저희 막강, 마지막 종강 할 때 종강차의 마지막 부분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떤 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와서 촬영을 하셨고 PPT를 도와주셨는지, 촬영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 주셨는지 나중에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굉장히 아리따운 두 분의 미녀들이 있으십니다. 말도 안 돼요. 좀 보여주고 싶어요. 아무튼 네, 제가 혼자 강의를 하다가 자꾸 이런 사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좀 긴장을 좀 풀어드리고 계속 딱딱한 얘기만 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하시는 게 얘기해드리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강의를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첫 번째에 대한 정의 그렇게 내렸고요. 두 번째는 다큐멘터리는 현실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실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앞으로 뭐 지금 뭐 있지도 않은, 지금 살지도 않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과거에 살아 계시다, 돌아가신 분, 인물 다큐를 예를 든다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재조명을 하거나 조사를 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도 있지만 아예 없는 인물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는 없죠. 없는 사건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는 없죠. 그럼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가장 중요한 힘은 사실이라고 했죠. 사실성. 그래서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다큐멘터리 현실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건 나중에 이제 뭐 미국에서 큰 고층 빌딩을 짓는데 실제 사람들의 이렇게 있었던 사진을 클립해 놓은 건데요. 그래서 실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존의 눈물, 북극의 눈물 이런 북극의 눈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아닌 동물이 거의 이제 주인공이었지만 아마존의 눈물 같은 경우에 보면 아마존에 살고 있는 아직도 원시 부족에 대한 취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이제 4부작으로 만들었던 MBC의 유명한 눈물 시리즈 중에 아마존의 눈물 시리즈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첫 강의 때 방송과 영화의 경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아마존의 눈물에 대한 것도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다큐멘터리는 당연히 현실 사람들, 실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실존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조금 아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큐멘터리 하나 더 정의를 내리자면 다큐멘터리는 현실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한다. 지금 이 경계를 보시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정의들이 뭐냐면요. 일단 세 번째, 이 다큐멘터리 현실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큐멘터리 작품으로 풀어낸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풀어낸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 그리고 현재에 있었던 일,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법한 일도 유추해서 다큐멘터리로 조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꼭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나누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현실이라는 단어, 사실이라는 단어 굉장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다큐멘터리에 대한 정의는 그렇게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뭐 이런 다큐멘터리 장르나 아니면 종류, 그 다큐멘터리 작품들도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이제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영화 제목을 가진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지금 이제 속편까지 제작돼서 불편한 진실 2라고 해서 이제 나왔는데요. 그런 것들은 10여 년에 걸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얘기들을 한 작품인데 10여 년 전에 나왔던 작품을 다시 이제 재조명해서 몇 년 전에 두 번째 속편이 다시 나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현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조명하면서
미래는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면서 인류에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뭐 이렇게 메시지들을 던지는 그런 작품들도 있죠. 그런 다큐멘터리들도 있죠. 그래서 다큐멘터리는 이제 잠깐 짚고 이렇게 넘어간 것들에 대해서 사실, 현재, 현실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한 개념을 다큐멘터리적인 요소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는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다큐멘터리의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EBS에서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제들도 있고 나중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은 작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할 얘기는 좀 더 많이 있지만 더 깊이 내려가서 뭐 다큐멘터리 제작 기법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영화에 있어서 다큐멘터리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설명을 드렸냐면요. 다큐멘터리 설명 드렸냐면요. 다시 위쪽으로 넘어가 주세요. 선수가 좀 꼬여서요. 에디팅 스타일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하나 더 위로. 자, 편집 스타일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큐멘터리의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린 거예요. 편집을 하는데 무슨 스타일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연기를 하는 데도 있어서도 내추럴적인 자연스러운 움직임 혹은 뭐 스타일리스트적인 그 형식적인 그런 추구하는 캐릭터 뭐 이렇게 연기 방법들 뭐 이런 것들도 나뉘듯이 편집하는 스타일도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이제 도표로 조금 살펴보시면요.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쭉쭉 다 넘겨주세요. 다 띄워놓고 설명을 할게요. 한 번 더요. 네, 여기까지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편집하는 스타일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픽션이라고 써놓은 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다 친숙하게 많이 접하시는 영화들이 허구적인 필름이죠. 허구 영화죠. 상상에 의해서, 창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구. 그러니까 픽션 필름의 장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그리고 좀 전에 다큐멘터리 정의를 계속 말씀드렸죠. 다큐멘터리적인 요소로 가면 갈수록 리얼리즘, 현실성, 사실성이 가미된 편집 스타일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픽션 필름, 클래식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전적인 편집 스타일, 그냥 일반적인 편집 스타일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편집 스타일에 있어서 다큐멘터리 반대적인 요소로 다큐멘터리, 리얼리즘, 현실적인 요소들을 배제하고 이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반대 방향의 스타일을 추구하다 보면 아방가르드적인 색채가 묻어있는 포멀리즘, 형식주의 편집 스타일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앱스트랙트 커팅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방가르드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편집 스타일은 추상적이에요. 한 번에 보면 이게 뭘 뜻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리얼리즘으로 가면 연속적인 시퀀스 샷이 나온다고 하는 거, 연속성이라고 써놨죠. 연속적으로 나온다는 거는 있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편집의 순서나 시간의 흐름을 뒤죽박죽 섞다 보면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인 편집 방법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사실주의가 갖고 있는 연속성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고요. 다큐멘터리적인 요소. 그리고 중간 부분에 이제 커팅 투 컨티뉴이티, 시퀀스별로 어떤 부분별 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단락단락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꼭 다큐멘터리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의 순서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과거를 넘어갔다, 대공명을 넘어올 수 있지만 너무 뒤죽박죽 넘어가게 되면 좀 다큐멘터리 좀 요소 중에 있어서 받아들인 사람이 혼란스러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 그 다음 단계는 시퀀스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의 흐름, 큼직큼직만한 흐름을 가지고 편집을 꾸릴 수도 있고 많이 보시는 고전적인 편집 스타일과 그리고 주체적 몽타주, 주제적 몽타주. 몽타주 기법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속 몽타주도 있고 충돌 몽타주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분리된 뭐 이미지들을 보여주면서 상충되는 개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추상적인 것들은 상충되는 이미지들이 전혀 관련 없는 이미지들이 나와도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을 그렇게 만들기 전에 주제적인 어떤 주제성을 가지고 뭐 이미지들을 여러 가지 결부시켜서 만드는 몽타주 기법을 사용하는 거. 그래서 편집의 스타일은 크게 고전적인 고전적인 편집, 그리고 사실주의 편집, 그리고 형식주의, 포멀리즘, 형식주의 편집,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 형식주의, 포멀리즘을 가지고 있는 편집 스타일은 아방가르드적인 영화다.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용어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추상적인 거예요. 추상적이고 실험적이고 시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실험적인 영화들. 그래서 되게 좀 아방가르드해. 그러면 좀 이해하기 난해하기도 하고 조금 뭐 복잡하기도 하고 뭐 좀 뭐 이런 것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방가르드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화들. 픽션 필름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많은 영화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큐멘터리적인 고전적인 편집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의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리얼리즘, 현실성, 사실주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큐멘터리적인 장르의 요소로서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편집 스타일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각각의 색채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룰 부분은 고전적인 편집 스타일, 그래서 클래시컬 커팅, 고전적인 그냥 일반적으로 편집하는 그런 스타일, 그리고 몽타주와 형식주의, 그리고 안드레 바진의 현실주의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표에서 보셨듯이 크게 리얼리즘, 사실, 현실주의, 그리고 고전적인 편집 스타일, 일반적인 편집 스타일, 그리고 포멀리즘, 형식주의.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소련의 몽타주를 좀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좀 전에 이제 안드레 바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왜 웃냐면요. 이거는 제 실수 아니고요. 조교 실수예요. 조교가 잘못 넘겼어요. 지금 촬영을 하던 조교가 PPT를 넘겨주는 조교랑 자리를 바꿨어요. 그래서 촬영을 하던 조교는 어쨌든 고정적인 샷이니까 크게 무리가 없는데 PPT를 하다 보니 조금 헷갈려서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재밌네요, 강의를 하다가도. 자, 그러면 이제 클래시컬한 커팅 스타일, 고전적인 편집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좀 전에 이제 제가 안드레 바진의 현실주의 뭐 이런 것도 쓰긴 했는데 하나씩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중요한 작품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보편적인 편집 스타일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셔야만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D.W. 그리피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그리피스라고 하는 사람의 풀네임은 데이비드 워크 그리피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그동안 개발된 많은 편집 기술을 통합하고 확장하였기에 필름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필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타이틀은 굉장한 거예요. 저도 제가 이런 타이틀을 가지기는 상당히 좀 힘들겠죠. 이태규 편집 스타일 이런 거 나오면 참 좋겠죠. 기존에 보기 힘들었던 이태규만이 갖고 있던 편집의 색채가 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죠. 자, 그리고 그런 것들. 처음으로 미국 영화가 예술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어쨌든 그 미국의 영화의 역사를 보시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도 그렇잖아요. 어쨌든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해서 유럽에서 이렇게 넘어간 사람들이 인디언이 있었던 그 아메리카 대륙에, 미국의 그 대륙에 가서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진 미국 역사를 보면 어쨌든 그 인디언들을 물러내면서 깃발 꽂고 땅을 꽂으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고 거기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서 다민족, 다인종 국가, 자유로운 국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자유의 도시, 자유의 국가, 기회의 나라 이런 것들로 상징되는 나라가 미국이 갖고 있는 이제 역사적인 특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미국 영화가 나왔을 때는 약간 이제 오락적인 영화,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좀 근데 뭐 서부 영화나 서부 개척 시대의 영화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장르들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D.W. 그리피스라고 하는 이제 데이비드 워크 그리피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쨌든 이분이 활동하기 전까지 많은 편집 기술들, 이분이 진짜 영화를 처음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이 그동안 개발되었던 많은 기술들, 많은 이론들을 접목시켜서 잘 만들었고, 영화를 잘 만들었고, 그 영화를 만들어서 그 미국 영화가 그냥 코미디 영화나 코믹 영화나 아니면 어떤 그냥 뭐 형식적인 좀 틀에 박혀 있는 그런 영화의 영역을 벗어나서 예술 영화로서 칭할 수 있을 만한 작품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중요한 점이죠. 그래서 D.W. 그리피스라고 하시는 분을 좀 알아놓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분이 만들었던 영화 중에 무엇이냐? 이 다음에 나오네요. 하나 넘겨주세요. 이분이 만들었던 영화는 어쨌든 지금 말씀을 드리면 그 국가의 탄생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좀 이따 클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D.W. 그리피스가 추구했던 이런 뭐 고전적인 편집 스타일은 어떤 특색을 갖고 있느냐를 살펴보시면, 지문상의 모든 설명을 보여주는 것 대신 장면을 길게 보여줌으로써 보존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장면을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다 장황하게 끊어가지고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것 대신에 롱샷으로, 롱테이크로 길게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들을 보여줬다.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었다. 영화 내에서 감독의 이야기의 반영을 허용하였다. 그러니까 감독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색채나 만들고 싶은 주제에 대한 방향성을 그 작품 안에 녹여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면의 움직임을 컷없이 롱샷으로 처리했다. 처음에 설명했던 개념과 같은 개념의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이크를 끊지 않고, 컷을 자꾸 끊지 않고 쭉 한 장면을 계속 볼 수 있게끔. 우리나라 영화로 따지면 뭐 아리랑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리랑이라고 하는 옛날에 이제 판소리를 소재로 해갖고 나온 영화였는데요. 그런 영화 보시면 마지막에 아리랑을 부르면서 그 맹인이 된 아버지와 맹인이 된 딸과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아리랑을 부르면서 그 아리랑 고개를 이렇게 넘어가는 장면을 롱샷으로, 롱테이크로 길게 보여주죠. 그런 장면들도 그런 고전적인 편집 스타일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D.W. 그리피스가, 데이비드 워크 그리피스가 만들었던 예술 영화로, 미국 영화가 예술 영화로 들어가게끔 했던 대표적인 작품이 무엇이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가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The Birth of Nation, 1915년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는 이제 미국의 이제 남북 전쟁을 소재로 가지고 있는 영화인데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사실적인 장면들이나 어떤 이런 장면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쟁에 대한 장면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전적인 편집 스타일을 많이 사용했죠. 지금 보시면 이제 커트가 빠르지 않죠. 컷의 전환이 생각보다 빠르지 않죠. 있는 장면 그대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많은 엑스트라를 기용하고 장면을 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셋업을 하고 난 다음에 보여주면서 이렇게 쭉쭉 롱테이크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그대로 보여주는, 현장에 대한 사실성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 당시의 현장과 그 당시의 분위기와 어떤 흐름과 느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편집 스타일을 추구했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의 탄생 중에 좀 중요한 장면이 조금 있으면 한번 나올 텐데요. 뭐 흔히 말하면 그냥 지금으로 얘기하면 떼신이죠, 떼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1915년에 만들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전쟁 씬을 폭파 씬도 나오고요. 대규모, 아까 계속 화면에서 보셔서 아시다시피 대규모로 등장하는 떼신, 지금으로 말하면 떼신이죠. 굉장히 많은 규모의 인원을, 스케일을 자랑하는 그런 씬들이 있고요. 다리를 폭파하거나 전쟁 씬을 구현했던 그런 장면들이 유명한 장면이고, 이 영화가 D.W. 데이비드 워크 그리피스의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